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단 한 장의 서명. 그 서명이 한반도를 향한 전 세계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6월 푸틴이 평양에 나타났습니다. 김정은과 나란히 서서 발표한 건 다름 아닌 상호방위 협정. 즉 북한이 공격당하면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죠. 뉴스 자막이 뜨는 그 순간 서울 외교부 청사 안에서는 단 한 문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냉전의 귀환입니다. 그날 외교부 동북아과 사무실에 앉아 있던 저 역시 그 자막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제게는 단 한 줄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단절 없이 유지하라. 과연 군사적 긴장 속에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외교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푸틴, 상대는 김정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단 한 명의 외교관으로서 조용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외교부에 몸담은 지 19회째 되는 외교관입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를 거치며 각국의 외교 스타일과 문화, 전략을 몸으로 겪어왔지만 이토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식을 접한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는 속보가 떴을 때 저희 외교부 전체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고 일제히 휴대전화를 확인했지요. 뉴스 자막에 떠오른 그 한 줄, 푸틴 김정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식화 상호방위협정 체결이라는 문장은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경고였고 한국 외교의 숨 쉴 틈 없는 시험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걸려온 긴급통화 이후 외교부는 곧장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오랜 북한 러시아 전문가들이었고 모두가 나름의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히 동맹 차원에서 대응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동북아이과 과장으로서 북한과 러시아 라인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조합이 이번 사태에서 저에게 또 다른 무게를 안겼습니다. 저희 과는 평소에도 북핵 대응,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분석,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 관련 국제공조 실무를 함께 다루며 복잡한 퍼즐을 매일같이 맞춰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별히 중요한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스위스 제네바 주재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한 국제안보 포럼에서 러시아 외무부 대표단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협상 파트너였던 인물이 바로 지금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국 국장이 된 세르게이 코즐로프입니다. 세르게이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어떤 외교관보다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고 말을 아끼는 대신 한 번 던진 말은 반드시 책임지는 스타일이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속엔 알 수 없는 인간적인 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밤새워 문안 조정 작업을 하던 날들, 새벽 3시가 넘어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며 조용히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상호방위협정의 실무 총괄자로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외교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저와의 인연이 이 상황에서 작은 틈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내부 논의 끝에 저에게 내려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은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도 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항의나 대응보다는 먼저 비공식 접촉을 통해 러시아 측의 입장을 듣고 한국의 원칙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가벼웠던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접촉이라는 말은 곧 누군가는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기에 그만큼 외교적 수완과 감각이 절실했어요. 그렇게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세르게이에게 접촉 신호를 보냈고 뜻밖에도 그는 비교적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그 역시 한국 측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일까요? 몇 차례의 중간 채널을 거쳐 러시아 외무부 산하 한 비공식 회의의 형식을 빌려 저와의 면담을 수용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 장소는 모스크바 인근 외곽의 한 안보연구소 건물로 잡혔습니다. 그곳은 언론의 시선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외교 문서로 남지 않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공간이었죠. 출국 전날 제 손에는 한 장의 문서가 쥐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 이 문서에는 한 줄 한 줄 마치 칼로 새긴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존재한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외교가 지켜온 균형의 철학, 그것이었습니다. 모호한 중립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 위에서 움직이는 외교. 저는 그 철학을 품고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계속해서 외부 동향을 체크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작은 만남 하나로 전 세계의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의 의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을 막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이 외롭고도 무거운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날 그렇게 한국 외교가 걸어야 할 가느다란 외줄 위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날, 하늘은 구름이 잔뜩 낀 회색빛이었고, 공항 출입구를 나서자마자 뺨을 스치는 바람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여름이라기보단 가을에 가까운 공기의 냄새였고, 제 마음도 그와 닮아 차분하면서도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 지정한 회의 장소는 모스크바 시내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안보연구소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한 벽돌 건물,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폐쇄적인 분위기. 과거 제네바에서 열렸던 포럼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공간이야말로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르게이가 들어왔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하얘졌고 안경 프레임도 바뀌었지만 그의 무표정한 표정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필요한 인사는 생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웃음으로 화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세르게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부가 군사적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론 위협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론 희망의 여지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지만 누구에게도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세르게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죠. 그러나 저희는 이 상황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르게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듣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외교를 단절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을 특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고 당신이 말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것이 러시아 전체의 공식 입장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적어도 실무선에서 한국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기류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회의실 바깥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발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한지윤, 제네바에서 당신과 나눴던 대화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갈등을 조율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방향을 잃을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외교라는 이름으로 싸우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 사람과의 대화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과의 대화가 수많은 갈등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외교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가야 할 외교의 길은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닌 원칙을 지키며 중심을 세우는 균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직후 저는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급 소집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정보기관까지 각 부처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모여 있었습니다. 제 자리 옆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남기훈 국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회의는 무겁고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단호한 제재 조치를 주장했고 누군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더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대로 침묵하면 한국이 만만하게 보일 것이라며 자극적인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저희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외교적 반응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기훈 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적 대응으로는 갈등을 풀 수 없습니다. 감정적 반응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외교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평화 중재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과장, 러시아 측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느낀 기류,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한국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국장 역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미국, 일본과 동일선상에서 보기보다는 분리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단, 한국이 침묵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요. 회의실 안 고위급 인사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두가 이 사안의 본질을 조금씩 깨닫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협적인 외교가 아닌 원칙 있는 외교였던 것이죠. NSC 회의는 곧 정리됐고 우리는 그 결론을 외교 전략으로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러시아와의 비공식 외교 채널을 유지하면서 둘째,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무력 충돌 억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고 셋째, 한국이 평화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원칙과 합의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라는 문장이 포함된 이 성명은 곧 유럽, 아세안,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연이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을 언급하며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은 신뢰 가능한 동북아 국가라고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국내 언론에서 대서특필됐고 세계 외교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검토와 수많은 말줄임표 뒤에 남겨진 외교관들의 신중한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지 않고 설득하는 외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외교부 복귀 후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등을 마주하고 불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외교의 철학이 시험받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가 어떤 나라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이후 며칠간은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청와대 지하상황실의 회의실에서도, 그리고 외교부 제 사무실의 책상 앞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진 무언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싸움의 성격이 단순히 국가 간의 이익 다툼이나
긴장 완화와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란 걸 점점 더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나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그리고 이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정체성의 문제였죠. 비공식 회담 이후 러시아 측은 신중하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태도를 조정해갔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북한과의 우정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무기 제공이나 훈련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부 공식 문건에서 동북아의 안정적 균형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당시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말 한마디 혹은 얇은 문서 한 장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얇은 문서가 수천 명의 생명을 지키는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유럽 일간지는 한국 외교는 전통적 군사동맹과 대화 채널 사이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한국을 동북아의 평화 허브라 표현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유엔 회의에서 한국의 성명에 공동 서명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중남미 몇몇 국가는 서울에 연락을 취해 중재 협력 채널 확대를 제안해왔습니다. 그 모든 반응을 접하며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은 애매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보다 분명한 원칙 위에 섰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무력보다는 대화를, 압박보다는 설득을, 그리고 단기적 반사 이익보다는 장기적 신뢰를 택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던 날, 남기훈 국가안보실장과 복도에서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해줬습니다. 이번엔 외교가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사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미묘한 판 위에서 우리가 단단한 한 수를 둘 수 있었다는 사실은 외교관으로서 무엇보다도 큰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8살 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러시아랑 싸운 거야? 뉴스에 엄마 이름 나오던데.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싸우러 간 게 아니고 싸우지 않게 하러 간 거야. 아이의 순수한 눈빛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안에서 오래도록 갈등하던 감정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외교부 후배들과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후배가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결국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피한 게 아닌가요? 너무 조심스러워 보였다는 시선도 있던데요. 저는 조용히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을 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원칙입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철학과 선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진짜 균형 외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질문에 진심으로 닿았다는 것을요. 요즘도 매일 수십 건의 외교 문서를 검토하며 여러 통의 국제 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언제든 예기치 못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가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외교가 지금처럼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의 한가운데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나라,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말할 줄 아는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저를 외교관으로서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사연을 제보하는 지금 저는 다음 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긴장,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때로 외롭고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요. 강대국 사이에서도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주 외교의 길이 있다. 그 길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는 지금도 수많은 갈등과 긴장의 교차로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더 치열하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한 철학을 품은 이들. 그들이 대한민국 외교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의미를 전할 수 있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